안녕하십니까. 러셀 논술의 조윤병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올해가 21학년도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을 위해서 2020 작년도의 모의고사 같이 한번 보고요. 모의고사 문제 풀고 또 올해 모의고사 작년에 기출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작년 거 볼 때에 작년에 모의고사에서 일단 1번, 1-1번과 2-2번 볼 텐데요. 1-1번과 1-2번 영어 제시문도 있고 3자 비교, 그리고 1-2의 경우에는 보기가 나오고 보기에 나와 있는 문화 현상, 미디어에 대한 현상을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의 관점, 그러니까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의 관점은 주제가 글쓰기니까 글쓰기와 지식발전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요 문제를 제시문 가, 나, 다의 비교, 그 다음에 제시문 나와 다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제시문 보기에 나와 있는 대만 여성들, 대만의 고학력 여성들의 미디어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 또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여기에 나온 여성 시청자들의 반응이 어떠한 차이를 갖고 있는가,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은 앞부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현재 메가스터디 러셀 강남 대치에서 논술을 가르치고 있고, 목동 토마스 아카데미에서 역시, 그 다음에 리드승 하이 논술 부천, 인천 지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선생님에 대한 합격자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논술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누구 걸 들을 거냐, 압도적 합격자를 배출한 강사의 수업을 듣는 게 가장 좋겠죠. 왜냐하면 실전을 중심으로 한다는 건 얼마나 합격자를 많이 배출했는가, 그 내용인데, 보면은 2020 연세대학교 논술 합격자 8명, 한양대학교 국교과 합격자 배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나 168대 1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압도적인 합격자를 배출했다. 그 다음에 2019-20, 2020에 연세대학교, 고려대 편일 논술 포함해서 합격자 35명 배출, 논술 전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 및 고려대학교 논술 전형을 제가 편입 논술을 봐서 사회계열에 둘 다 합격을 했던 강사. 그러니까 선생님의 논술이 가장 실전적이다라는 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고, 2017년 여기 어쨌든 겁나게 많이 붙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2015-16년도에 연대만 총 25명, 2015-16학년도 연대부터 경기대까지 113명, 2013-14 연대 합격자 총 52명, 연대는 겁나게 많이 붙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작년에 합격자 명단입니다. 연세대학교 연대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고려대학교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 이제 2020 학년도죠.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늘 많이 붙였다. 요거는 이제 2018학년도 편입에 연세대학교가 8명, 고려대학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쨌든 많이 붙였다. 계속 많이 붙였다. 2018 요거는 이제 신입학 전형에서 연세대학교 12명인가 그렇고 저기부터 여기까지 50몇 명인가 그래요. 세기도 귀찮네. 많이 붙였다. 그리고 이건 2018이야. 2013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이 붙였다. 여기도 연세대학교가 about 10명, 중앙대학교, 홍익대학교, 성균관대학교 7명, 한양대학교 총 9명. 이렇게 여기 숙대, 숭실대, 국민대, 외대, 건대 등등 많이 붙였다. 자, 바로 갑시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선생님이 내가 선생님이 합격한 논술 강사 최초 연구대 논술 전형 1차 동시 합격. 그래서 나의 논술이 가장 실전적이다. 그런 자랑질이지 다각적 첨삭,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냐? 공개평가, 아주 다정다감한 대면 첨삭, 그 다음에 온라인 첨삭 등등등 선생님이 직접 합니다. 대부분의 강사들이 본인이 수업하고 첨삭 강사 따로 두는데 저는 제가 다 합니다. 예전에 메가스터디, 강남 메가스터디 JS 정교반에 있을 때 한 주에 300명씩 또 첨삭을 했으니까 번개 같은 첨삭. 그러나 그 첨삭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연세대학교를 또 최상위 학교를 들어갔다. 너무 힘을 줘서 얘기했네. 자, 그래서 잘 보이죠? 보여야 되는데 연세대학교 2020 작년의 모의고사 논제 1번 가와 나와 다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라.
연세대학교는 보통 비교할 때 3자 비교라고 하는데 3자 비교에서 중요한 점 뭐냐면 주제에 대한 핵심적 쟁점을 본문에서 죄다 가져와서 요약을 하면 대학도 널 그냥 제거해버려요. 요약한다. 왜냐하면 연세대학교는 우리가 연세대학교 채점 기준에 보면은요. 비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차이에 대한 분석이야. 차이를 네가 본문에서 뽑았다면 뽑은 내용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면 넌 깔끔하게 제거된다는 거야. 정리하는 거를 넘어서 내포된 의미가 무엇인가. 자, 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나온 논술 그 영상을 보면은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행간의 의미를 분석한다. 자기화된 언어로 글을 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하지 말고 본인이 이 내용을 통해서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연대의 경우는 논술에서의 제시문이라는 거 이런 거죠. 내가 어떤 글을 쓰는데 야 이걸 좀 참고해서 쓰렴 이거지 요거만 갖고 쓰라는 건 아니야. 그거를 통해서 본인의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되니까 연세대학교는 채점 기준에서 창의력이 자그마치 4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창의력이라는 게 무엇인가 바로 추론 능력인데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자기화된 언어로 추론한다. 요걸 얼마나 잘 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합격이 좌우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문제 1-1번은 가나다에 나타난 글쓰기와 지식 발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분석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전형적인 연대의 3자 비교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언제나 연대가 요구하는 주장 논거 형식으로 글을 구성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연세대학교는 첫 번째 단락에서 즉 연세대학교는 글을 쓸 때 단락 개념이 당연히 있죠. 모든 대학은. 그래서 단락의 첫 번째 줄이 주제문이야. 이 주제문을 정확하게 주장으로 하고 밑에는 논거.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그걸 뭐라고 하면 논증적 글이라고 합니다. 논은 주장이야. 증은 증거죠. 즉 주장에 대한 논거를 자, 두 갈식의 구성으로 정확하게 쓰고 당연하게 단문화해야 된다. 단문은 뭐야? 짧게 글을 써라.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주장창 장황하게 글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짧게 써야지만 문장과 문장의 전개, 그 안에서의 문장 안에서의 개념과 개념의 연결이 명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고 특히 비교의 경우에는 비교의 기준을 정확히 잡고 이 글에서 비교는 글쓰기, 구술성, 그 다음에 기술과의 관계 등이다. 특히 기술에 대한 비교는 변별력을 강화하는 포인트라 볼 수 있다. 자, 이건 이제 수업의 과정에서 여러분하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핵심 기준이 뭐냐? 글쓰기가 뭐냐? 구술성. 글쓰기는 문자야. 구술성, 말, 연설, 제2의 문자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기술은 제이시문 가해성 글쓰기 그 다음에 뉴미디어 이게 제이시문 나고요. 그 다음에 제이시문 다해서의 구술성이라는 건 이메일 그 다음에 전화 이것도 구술성으로 봐. 이유가 있어. 전화라고 하는 것은 기술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제이시문에서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secondary orality라고 하는 secondary orality 영어 제이시문 같이 보면서 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이제 비교의 기준인데 보면은 제이시문 가하고 나하고 다 딱 나와 있습니다. 이때 제이시문 가에서 글쓰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글쓰기라는 건 부정적이야. 말의 생동성을 파괴하고 지식에 대한 창조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신적 사유를 불가능하게 한다. 지식이 갖고 있는 부정적 측면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현장성도 없고 일방향적이고 그 다음에 본질, 즉 지식의 본질이 아니라 그것의 형식에 불과하다. 그리고 표피적이고 본질의 그림자이고 인위적이고 단순한 정보를 상기할 뿐이다. 우리가 제시문가를 여러분이 본 사람은 알지만 소크라테스와 파이드로스 얘기해. 이런 걸 우리가 현상형 제시문이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면 본문에 개념이 없어. 이걸 내가 개념화 해줘야 돼. 오케이? 제이시문가에서는 구술은 그렇고 글쓰기 자체, 문자는 그렇고 구술에 대해서는 긍정합니다. 입말이지 입말. 입말은 영혼의 본질이야. 인간 정신의 발전이 정수고 그 다음에 현장성 자체를 다루고 있고 다양성을 갖고 있고 상호성을 갖고 있고 정신의 본질이며 생명성을 반영하고 자연적이며 인간적이야. 이런 개념들을 많이 뽑아줘야지 이런 개념을 많이 뽑지 못하고 소크라테스와 파이드로스의 내용을 그냥 갖다가 정리했다. 이거는 변별력이 없는 글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기술, 문자에 대해서는 기술력이 문자니까 부정적이야. 말의 형식이고 가시적이고 수단에 불과하고 본질의 외피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파이드로스와 소크라테스의 얘기를 통해서 이 내용에서 이러한 개념들을 다양하게 잡지 못하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논술에서는 자,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개념화라고 하거든. 즉 내가 텍스트를 보고 텍스트 자체가 현상형 제시문, 에피소드라든가 스토리텔링이라든가 문학작품이 나오면 그 부분을 나의 언어로 개념화 해줘야 돼. 개념화. 이 개념화를 한다는 건 뭐냐면 예전에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압축적 개념화를 통한 정교한 글쓰기. 제시문을 보고 비문학과 같은 형태의 글이 우리가 개념화된 글이거든. 이론형 제시문이야. 그죠? 그리고 에피소드, 스토리텔링 같은 거는 누가 뭐 했고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고 누가 어디를 갔고 이런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개념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개념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학생들이 텍스트를 보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일반화한다고 보죠. 이거를 해줘야지만 텍스트에서 개념을 뽑은 개념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거든. 이 의미 추론, 이게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말하는 분석, 개념의 분석, 내포된 의미에 대한 분석,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정확하게 해줘야지만 다른 친구와 내 글에 변별력이 있는 거야. 선생님이 그래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연세대학교의 당락을 저하는 거는 연대가 보통 딱 3개의 문제가 나오죠. 비교, 해석, 비판. 3가지밖에 나오지 않거든. 바로 비교, 추론, 해석, 추론. 그 다음 비판은 논증하는 과정에서 추론이 들어가. 그래서 연대의 당락을 저하는 건 무조건 추론이다. 요놈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아까 앞부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압도적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했고 여러분도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연세대학교를 합격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추론적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수업의 핵심이다. 너무 내가 지금 힘줘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제시문 영어 제시문은요. 제시문 나에서 글쓰기를 어떻게 보느냐. 제시문 나도 글쓰기를 긍정적으로 봐. 근데 보면 긍정적이야 인위성을 갖고 있어. 글쓰기가 내적인 가능성을 인식하게 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영어 제시문은 realization 한 다음에 interior potential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같이 볼 거야. 인간의 자기인식을 강화하고 정신적 탐구를 가능하게 하고 학문을 체계화해주고 그 다음에 내적, 자기중심적, 개인적, 일방적, 구술성의 신비함을 드러낸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개인적이기 때문에 이게 본문에 나와 있는 그룹 센스를 갖게 하진 않거든. 개인의 자기인식을 강화해주는 역할이 이게 글쓰기다. 그리고 제시문 나에서는 구술성은 어떻게 보냐면 긍정적이야. 자연적이고 예술적이야. 인간의 가치를 창조하고 글쓰기를 통해서만 인간의 온전한 가능성을 완성하게 한다. 그러니까 글쓰기와 상호관계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광대한 신비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1차적 구술성. 여기 보면 primary orality라고 되어 있는데 사려 깊고 자기의식적이야. 자기의식적이란 말은 거기에 보면 programmatically인가 그렇게 나와 있어. programmatically 의도적이고 기획적이야. 강력하고 전 지구적인 연대의식을 가능하게 해. primary orality 1차적인 구술성이라는 것은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텀, 입말이고 2차적인 구술성이라는 건 미디어를 활용한 텀, 입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니까 당연하게 미디어가 전파될 수 있는 거. 그래서 본문에 보면 마셜 맥루한이 글로벌 빌리지라는 말이 바로 전지구적 연대 형성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지금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제시문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제시문 나에선 기술, 즉 문자를 어떻게 보느냐면 긍정 인위적이고 외적 도움, 내적 인식의 변화야. 단순하게 외적 도움만이 아니라 내적 인식을 변할 수 있게끔 해주고 언어의 영향을 주고 의식을 고양해주고 의식을 보완해주고 내면화를 필요하게 하고 지성과 정신을 고양해주기도 하고 글쓰기라는 것을 그래서 기술로 본다. 제2의 구술성이죠. 구술성의 시대.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시문 다에서는 글쓰기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식인을 연대하게 하고 창조적 학문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유기적 연대 가능하게 하고 소통을 기반으로 해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게 하고 공적 가치를 추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제시문 다에서 보는 글쓰기의 특징인데 구술성은
네거티브하게 봅니다. 부정적이야. 왜냐하면 미디어적 구술성이라는 건 이게 개인적이고 사적 가치를 추구해. 사적 욕망, 사적 유희 이런 걸 추구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우 제한적이고 그래서 구술성은 비합리적이고 비체계적이고 고립적이고 일방적이고 반공동체적이며 일시적이고 즉흥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안 좋고 다 갖고 왔네. 개인적 관계의 강화를 시키지만 연대성은 오히려 약화시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문자라고 보는 기술을 부정적, 글쓰기의 본질을 왜곡하고 오히려 일방적이고 개인적 속성을 지니고 분리적이면 반공동체적, 사적 속성을 갖고 있다. 지금 뭐 한 거냐면 개념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편입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2012년인가 13년도부터 매년마다 시험을 가서 같이 봅니다. 같이 보고 어떻게 문제가 나오고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학생들한테 가르쳐 줘야 될까. 마치 이제 토익 강사들이 같이 토익을 보는 것처럼 매번마다 시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전체의 글의 흐름을 보면서 핵심적인 개념이 뭔가. 근데 이 텍스트가 보면은요 굉장히 길죠. 이 긴 거를 내가 다 독해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야 되거든. 그래서 논술은 선택과 배제라고 해. 그럼 여러분들은 이 내용 정도만 갖고 우리가 문제 1-1, 1-2, 2-1은 아니죠. 수리적 개념이 조금 들어가 있으니까 2-2 이런 문제를 이쪽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즉 핵심적 쟁점을 뽑고 이 뽑은 쟁점을 가지고 내가 글을 써야 된다. 그게 연대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뭐다? 그래서 연대 논술은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 텍스트를 보고 쟁점을 파악해야 되지. 물론 이제 쟁점을 파악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 그 파악한 쟁점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쟁점을 보고 자기화된 글을 쓸 수 있을까? 이 쟁점을 보고 본인의 텍스트에 대한 의미 분석에 들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본문을 단순하게 정리한다. 그렇게 되면은 변별력이 있는 글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제이시문 가하고 제이시문 다는요.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보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알 수 있을 텐데 제이시문 다는 이게 도대체 영어 제시문이 어떤 의미일까? 올해 것도 이제 모의고사를 보니까 영어 제시문이 난이도는 높진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의 의미. 물론 지금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제시문을 다 같이 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시험에서는 쟁점만 뽑아야 되지. 그건 이제 훈련의 방식이 좀 달라. 그래서 우리가 제시문을 같이 보면 물론 선생님은 영어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독해 중심으로 갑니다. 이게 내가 뭐 여기에서 문법적으로 어떤 것이고 이게 이 텍스트 자체가 다른 제시문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논술에 맞는 그런 내용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시문 나를 보면은요. by contrast with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거기 보면 자연적이고 구술적인 스피치, 입말이야. 다르게 writing이라고 하는 것은 artificial. 보면은요. 이 말이 왜 나왔을까? 글을 기술과 연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야. artificial. 그래서 there's no way to write naturally. 이 말이 뭐냐면 여기 의미가 글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글을 자연스럽게 쓴다는 말이 아니야. 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지 선천적으로 얻어지는 건 아니야. 입말은 자연스럽게 얻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입말도 교육을 통해서 하지만 글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입말은 자연스럽게 누구나 하잖아. 안 배워도 합니다. 여기서 안 배운다는 얘기는 의식적 교육이 없어도란 얘기야. 그러나 글말은 의식적 교육이 있어야 돼. 문자를 익히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artificial, 인위적이다 라고 하는 거고 oral speech라는 건 입말로 얘기하겠습니다. 입말이라는 건 인간에게 자연스러워. to human beings. in the sense that 모든 인간은 in every culture 모든 문화의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그다음 정신적으로 disable 문제가 없다면 learns to talk 말을 더 할 수 있고 이 말은 이제 이 내용에서는 입말이라는 건 자연스러워 글말이라고 하는 건 인위적이야 요거만 우리가 알아두면 돼. 그래서 네 번째 줄 to say writing 글이라고 하는 것이 인위적이라는 것은 not to condemn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but to praise it. praise란 말은 여기에서 그것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다 뭐 찬양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가치를 높이 평가하다.
like other artificial creation, 다른 인위적인 창조물과 같이 실제로 more than any other, 혹은 그 이상으로, 자, 그것은 매우 invaluable, 아주 높은 가치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essential, 무엇을 위해서 필수적이냐면 realization, 우리라고 인식하게 하는 거야. 뭘 인식하게 해? 여기서 핵심이 있죠. full, 온전히 interior, 내적인 인간의 잠재력을 우리를 알게 하는 거야. 뭐가? 여기서 뭐야? 글쓰기가. 글쓰기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왜냐하면 주제가 글쓰기잖아. 글쓰기의 긍정적 측면이라는 건 인간의 자기인식을 가능하고 내적 가능성을 극대화한다. 이런 내용들 뽑아야지. 세컨더리한 걸 빨리 빼야 되는 거야. 그래서 테크놀로지, 기술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는 왜 기술이 나올까? 이 기술이라는 건 글쓰기도 기술이고 뒤에 나와 있는 미디어도 기술이라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의 개념을 연결하려는 의도가 이 안에 있는 거지. 여러분 요거 사실은 여러분 쭉 보고 들어야지만 내용을 한번 읽고 들어야지만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뭐 듣고 여러분이 텍스트를 독해도 되고,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단순하게 exterior, 외적 도움일 뿐만 아니라 but also 또한 내적인 transformation, 내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해. 어떤 변화? consciousness, 의식. 그리고 또한 when they affect the world, 그 word, 말에 영향을 미칠 때 그런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야. 자, writing. 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여튼. 자, 여기서는 다 글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쭉 나열하는 데를 다 쓰는 건 아니죠. 왜? 우리는 제이심은 나를 보면 긍정적 측면을 요 정도 핵심적인 내용만 가져오면 되는데 수업이니까 한번 쭉 훑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consciousness, 의식을 고양하고 의식의 보완적 역할을 하고, 또 oral culture라고 하는 것은 강력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인말의 퍼포먼스를 가능하게 하는 거야. 다양하게. 그래서 high artistic and human worth.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주 예술적인 인간의 가치를 역시 고양하게 한다. without writing. 글쓰기가 없이. 자, 여기 보면 nevertheless가 나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쓰기가 없다면 human consciousness,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은 그것의 full, 온전한 가능성을 성취할 수 없다. 그리고 cannot produce other beautiful. 그리고 아름답고 강력한 창조를 만들 수 없어. 글쓰기를 통해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 뒤에 뭐 literacy 이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뭐 철학도 만들고 역사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글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고양하고 다양한 것을 창조하게 할 수 있다. 제이심은 다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글이 그런 창조를 가능하게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아주 세심하게 읽을 필요는 없죠. 보니까 뭔가 긍정적이구나. 의식을 고양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새로운 걸 창조하게 하기도 한다. 그런 내용이야. 근데 여기는 이제 앞부분에서는 글쓰기 자체인데, 뒷부분에 있는, 여기까지 딱 읽고, 글쓰기가 이렇구나. 끝나면 안 돼. 뒤에 있는 secondary orality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나와 있는데, 자, 거기에 보면은요, 이 orality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여기에서 뒷부분으로 설명하기 전에 라이팅을 좀 더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그 기술하고 연결되는 거야. 기술이라는 건 인위적이야. 근데 역설적이게도 artificiality라고 하는 거, 이 인위성이라는 건 인간의 존재 내추럴이야. 뭔 말일까? 인간에게 인위성이라는 건 내추럴하다는 건 인간이 그런 글, 기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무엇인가를 발전시키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인위성에 대한 지향, 기술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 그것 또한 인간에겐 자연스럽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technology, 기술이라는 건 properly interiorized,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게 내면화되면 그것은 does not degrade human life, 인간의 삶을 이렇게 낮추는 건 아니야. 오히려 정반대로 인간의 삶을 고양시킨다. 기술에 대한 긍정적 관점이죠. 자, 그래서 the use of technology, 기술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은 또 이제 장점이 있어요. human mind를 갖다 풍요롭게 해주고 인간의 정신을 enlarge, 확대시켜주기도 하고 intensify its interior life, 내적인 삶을 강화해주기도 하는 거야. 기술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글쓰기라는 건 다른 어떤 악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인간에게 내면화된 것이다 하고, 전화라든가 라디오든가 텔레비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의 디지털 미디어나 일렉트로닉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바로
우리 이런 미디어가 우리의 제2의 구슬성으로 우리를 데리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secondary, the age of secondary orality라고 얘기합니다. By contrast, 그래서 제1의 구슬성, 아까 여기 있죠? 제1차적 구슬성보다 사려 깊고 자기의식적인 요 내용이야. 뒤에 긴 내용인데 딱 요거입니다. 요거. 1차적인 구슬성보다는 훨씬 더 인간의 생각, 그 다음에 인간의 언어적인 표현, 이런 것들. 1차적 구슬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은 which 다음에 refer는 이걸 언급하는 거지. 1차적 구슬성이라는 것은 바로 뒤에 보면 untouched by any knowledge. 그래서 실제로 writing이라든가 print와는 관계가 없는 untouched. 그거와 그것에 의해서 건드려지지 않은 관계가 없는 것들. 이걸 1차적 구슬성이에요. 한마디로 미디어를 활용하지 않고 말하는 걸 그냥 1차적 구슬성이라고 합니다. 앞번에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게 그런 것이겠지.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요, like primary orality, 1차적 구슬성처럼 secondary orality라는 건 strong group sense,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해. 근데 이 강력한 공동체 의식이 오히려 1차 집단보다 훨씬 더 광범위해진다는 얘기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게,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들이 있나? 그 정도입니다. 뒤에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제시문은 결국 뻔하지 않나? 보면은 뻔하지 않나라는 건 글쓰기에 갖고 있는 긍정적 측면을 빨리 찾아내고, 그 다음에 구슬성에 대한 긍정적 측면을 찾아내고 1차 구슬성과 2차 구슬성의 차이를 찾아내면은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인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제시문 다는 앞부분에 이렇게 내가 정리한 내용, 아까 그걸 다시 한번 쫙 보면 제시문 다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이런 범주의 내용이구나를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문제. 2020 작년에 연세대학교 모의고사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데요. 문제 1-2번을 보면은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 각각의 관점에서 다음에 사례를 평가하시오. 자, 제시문 나는 요거야. 정리한 거예요. 제시문 다는 이거야. 정리한 거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1-2의 여기 박스에 나와 있는 보기. 이 보기는 짧게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대답 없는 너. 응? 야, 내가 누르고 와야겠다.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오케이. 자. 됐니? 안 됐구나. 말로 하겠습니다. 삑사리가 났네요. 자, 1-1을 보면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의 각각의 관점에서 다음에 사례를 평가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다음에 사례를 평가하라. 지금 아쉬움이 있어서 계속 누르고 있는데 안 된다. 그럴 때도 있지. 여기 보면은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대만 여성들, 대만의 여성들이 미국 TV 드라마가 바로 뭡니까? 미디어야. 이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 대만의 고학력의 여성들은 어떠한 인식을 갖게 됐는가? 거기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학력 여성들 사이에 매우 환영받았다. 그들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드라마 내용에 관해 활발히 토론했고, 여성의 정숙함과 자기 희생을 기대하는 대만의 문화적 전통은 그 당시 여성 경제력 증가와 그에 따른 정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했어. 이런 상황에서 미국 드라마는 이른바 바람직한 여성이 되어야 하는 의무와 더 자유롭고 개인주의적 생활 양식을 원하는 욕망의 절충, 대만 여성의 문화적 대안을 제공했다. 남성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겠고 주체성을 찾게 해줬고, 다른 한편 여성 시청자들은 드라마의 감각적 세계를 즐기며 개인적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을 드러냈는데, 한 여성은 인터뷰에서 이 드라마의 기원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러한 제2의 구슬성에 해당되는 미디어를 통한 자, 여성들의 삶의 변화를 촉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미디어를 통해서 여기 대만의 고학력 여성들이 보여줬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긍정적 측면이죠. 제2의 구슬성을 통해서 그들이 연대감을 갖게 되고,
그들의 의식의 고향이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 여성 차별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찾아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주체적 인식이 강화되었다. 뭐야? 바로 이쪽에서 말하는 구슬성이 갖고 있는 긍정적 측면인 거야. 글쓰기를 통해서 온전한 가능성을 완성하고 사려 깊고 자기 의식적인 의도와 기획에 따라서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이시먼 다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적인 거야. 왜냐하면 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결국 미디어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대만의 여성 시청자들이 보면서 그들은 글쓰기처럼 고도화된 인식을 극대화하거나 글쓰기를 통해서 학문적 깊이를 강화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개인적이고 사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데 불과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유희성, 그들이 갖고 있는 드라마를 보고 느끼는 즉각적 감정에 대한 충실한 것, 이런 것들은 깊이 있는 사유를 극대화하는 것보다 단순한 그들의 개인적 욕망을 해결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일시적이며 즉흥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개인적 관계만을 강화했고 오히려 전지구적인 의미에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의 연대성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것만이 뭐 맞느냐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매번마다 이 수업 시간에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연세대학교의 논술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다면적 논술이라고 합니다. 그 뭐냐면 연대의 논제가 비교도 있고 해석도 있고 비판도 있는 거야. 비교의 기준의 다양성, 해석의 분석의 방향의 다양성, 그 다음에 논증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내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답이 있을까? 뭐 물론 논술 강사 중에 답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답은 있죠. 뭐냐면 방향성만 있는 거야. 꼭 내게 답이다라고 말하는 건 타당하지 않지. 그러면 선생님은 계속 강조합니다. 첫 번째 문장, 즉 우리가 각각의 제시문의 관점에 해당되는 방향은 있겠지만 그 방향을 분석하는 개인의 틀은 다 달라 라고 얘기했는데 다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답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의 답이 있겠지라는 건 인간의 의식이 거기에 종속되는 거야. 답이 뭐지? 이게 아니라 내가 쓴 게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논증하는 거는 어디 답이 있다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지. 의식이 수동화되느냐 의식이 적극적으로 능동화되느냐는 글 쓰는 사람의 의식의 방향성에 따라 다른 거야. 답은 없습니다. 답의 범주만 있을 뿐이지. 그걸 통해서 이것도 쌤 꼭 그렇게 써야만 되나? 아니죠. 이거는 내가 분석한 거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분석의 방향이 존재하겠죠. 그런 분석 자체의 다양성을 나의 언어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 그게 연세대학교 논술의 당락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러분하고 1번 문제 1-1과 1-2를 같이 봤는데 다음에 예시답안 그리고 문제 2번을 같이 봄으로써 오늘 거를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남 대치러셀 목동 토마스 아카데미 리드슨 하이논술 부천의 논술 강사 조윤병천이었고요. 계속 다음 시간에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